일단은 저희 대상지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위치한 동치관리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면적은 약 7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한 59% 차지하고 있고, 사업 방식은 정비 사업,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많은 추진 경위가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2011년 5월에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그 거여 새마을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동치관리구역으로 촉진지구가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동치관리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셨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무산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3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올해 서울시와 지구 그리고 이제 윤역사라던가 그리고 사전기획가 분들이 함께한 사전기획안이 올해 9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전기획안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공람 공모라던가 구의 의견 청취 이후에 공청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재정비 촉진계획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정비계획이 아닌 촉진계획 변경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정비사업수법은 결국은 이제 재개발수법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디 한 지역 자체가 노후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이제 거여마천 같이 전체적으로 노후된 지역들은 이렇게 크게 강력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다수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는 기존의 이 노란색인 동치구역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수법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업수법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는 기존의 이제 동치관리구역을 금의 촉진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거여 2구역이라던가 마천 4구역과 같이. 사업수법은 결국은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상지에는 촉진지구 내에는 현재 촉진구역이 한 5개소 정도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촉진구역의 개발 밀도를 보면은 평균 용적률은 한 270, 최고 층수는 한 33층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의 특성을 한번 좀 보시면은, 북측에 이제 기존의 거여 2구역이 위치해 있고, 남측에는 이제 미래신도시 2단계 구간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다 보니까 저희 대상지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거여 마천과 미래 구간을 연결하는 입지적 요충지로 변화될 예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 대상지가 한 7만 2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만 2천, 그러니까 한 59% 정도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150% 이하이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에서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4층 이하, 그것도 필로티 포함한 정비 사업만 허용해왔고, 따라서 현재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사실상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거의 사례가 전무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5월에 후보지 선정 당시 계획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는 이제 용도 지역을 2종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신도시 구간은 2종 7층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용적률은 231%, 그리고 총 1332세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1332세대 중에 임대주택은 한 328세대로 임대주택 비율은 25%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민분들이 얘기하셨던 건의사항은 용도지역은 3종 또는 2종 7층을 좀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용적률은 그래도 2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고 높이와 같은 경우도
바로 위에 있는 구역 자체가 최고 층수가 33층이니까 그래도 30층 이상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사업성을 향상시켜 분담금이 결국은 축소되는 것들을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기획안에 해당이 되는 이제 기본 구상안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상지는 거여 마천 촉진지구와 미래 신도시를 이어주는 지역적 연계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목표와 6가지 실현 전략을 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소통 공간 창출이라고 해서 거여역과 미래 신도시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과 대규모 통경축, 이를 따라서 커뮤니티 시설들이 연계 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이 지역 자체가 결국 이제 역세권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일회선도 개통이 되고 주변 촉진구역도 아까 평균 용적률 27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도 지역과 관련된 거는 어떤 부분은 2단계까지 상향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밀도 계획은 270% 내외의 최고 층수 35층 이하라는 원칙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훼손된 공간의 회복이라고 해서 저희 대상지와 연접할 미래 신도시 구간에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이 공원과 사이에 이제 대규모 옹벽, 5m 이상의 옹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컸었고요. 여기에 이제 공원이 생기긴 하지만은 저희 대상지에서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옹벽에 따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기존의 저희 대상지 내에서 공원을 추가 확폭을 해서 이 저희 대상지 공원 구간과 미래 신도시 호수 구간 간의 계획 지방고를 한 8도 정도 내외로 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보행으로 공원과 접근할 수 있게끔 그 기반시설 효율화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람 공고안인데요. 저희가 이제 후보지 선정 당시 계획안 그리고 올해 8월에 이제 사전 계획안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람 공고안의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은 사전 기획안과 공람 공고안은 이 구역이라던가 용도 지역, 용적률, 최고 높이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 공급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그 임대주택 세대를 한 16세대를 줄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 사전 기획안 대비했었을 때 총 세대 수는 한 5세대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토지용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라던가 공원 이제 그런 불필요한 기부 체납은 최소화하고 임대주택이라던가 이제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해서 저희가 주택 건설 용지의 비율을 최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여 2구역이나 마천 1에서 4구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용지 비율이 평균 한 70% 정도 수준이긴 한데 저희 대상지는 타구역 평균 대비 한 10%를 늘렸다. 그래서 사실상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용 면적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계획과 관련된 거는 주민설명회 시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2종 7층은 3종, 1종은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계획과 관련된 거는 저희 이제 그 공공주택의 차량 진출 입구가 생기는 요 8m 도로는 17에서 20m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남측도로 같은 경우도 1m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공원을 계획을 해서 이 공원하고 이 미래 신도시의 주민분들이 충분히 보행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대상지 안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한 개서 있는데 이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거는 이 거여마천 내 부족한 생활 SOC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제 그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가 주민들까지 다 수렴을 했었을 때 아동 청소년 관련된 시설 그리고 노인 여가 문화시설 그리고 이제 다목적 공동체육시설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연면적은 한 1,880타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 공간공고안을 계획을 할 때 그 2020년 그 공공시설 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이 이제 한번 바뀌어서 이 면적과 관련된 거는
변경된 지침으로 다시 바꿔서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재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처리계획안은 저희가 북측에 거의 이 구역에 이쪽에 지금 진출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오금로에서 하나가 들어오고 그리고 합복하는 17m에서 20m 구간에 이쪽에 이제 교통 진출입구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 자체는 그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 전용 도로로 변경을 해서 이 보행자 전용 도로가 양측에 그 공원에 이제 산책로 기능을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시설 계획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용적률은 273.63% 최고 35층이고 이건 이제 단원컨대 한 서울시 20년간 서울 시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되는 정비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개발密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타 사항인데요. 제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오금로의 편입 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 구간까지 저희 특징구역에 다 편입을 해서 개발을 했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계획이 나왔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이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면도로에다가 약간 기존에 이면도로가 좀 있었고 그걸 약간 합복하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대신에 이 오금로 구간은 그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지정을 해서 이 오금로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니시다 보면 오금로가 굉장히 막히시잖아요. 그런 막히는 현상들을 최소화하려고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계획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1,654세대고 분양분이 1,186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은 468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28.3% 정도가 임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타 구역 대비 봤었을 때 타 구역은 임대주택을 대부분 다 소형주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급적 5구나 8사 그러니까 중산층 타겟의 임대주택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이제 가장 핵심 사항인데요. 일단 기대율과 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대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총 개발 이익의 투자 원가를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담금 산출은 이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을 산정을 할 때는 지금 다 아시는 이런 산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 기대율이 100%가 넘으면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추정 비례율 자체가 한 112.09%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112.09%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별 동전 자산을 추정을 하시려면은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셔서 이 개별 동전 자산을 추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대략 해보시면은 제가 한번 샘플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가 대지 면적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주거 용도다 보니까 A 블럭 같은 경우는 평균 대지 면적이 한 15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랬을 때 평균 공시기 집가가 제곱미터당 40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B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지가 조금 작죠. 여기는 이제 평균 대지 면적이 한 90 정도고 그 평균 공시 집가는 한 3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이제 단독주택 평균 건축물 연면적은 한 67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A 필지, 그러니까 한 150제곱미터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평균 개별 동전 자산 추정액이 A 구간은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되시고 B 구간은 한 6.6억 3천 정도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정 비례율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추정 건립가액은 12억 또는 7억이 되고요. A에 해당하시는 부분들은 8사형까지 분양을 받으셔도 환급이 되고 그리고 B구간 같은 경우는 5구형에 한 4천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은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건축계획 예시안입니다. 이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건축계획까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계획으로 예시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가진 대상지 입지적 잠재력을 활용을 해서 거여개혁 같은 이제 도심이라던가 그리고 공원 조망을 강화를 하고 커뮤니티 시설 다양화를 통한 이제 품격 있는 주거단지를 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열려 있는 통경축과 그리고 이제 통경축에 따라서 커뮤니티길이라던가 마을길, 둘레길에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화되는 마을 풍경이라고 해서 남측에 있는 거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5층 정도 되고 북측에 있는 거여 이 촉진구역은 한 33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의 중앙부는 최고 35층으로 해서 높였고 이제 나머지 대지 연접부는 낮게 그래서 텐트형 구조의 스카이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건축 개요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 가운데는 35층이나 32층, 그리고 공원에 접한 구간은 한 19층, 그리고 남측에는 20층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다양한 이제 주공 형태라던가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통해서 자연과 도시를 품은 주거단지 조성의 컨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서 통경축 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내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걷고 싶고 매력 있는 이제 가격 구경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대략적인 이제 주관도고요. 예, 일단 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총괄기획과이신 이충기 교수님의 말씀이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사전기획과 이충기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민간한테 맡겨놨다가 시간을 다 이렇게 소비를 하고 진행이 안 되는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와 송파구가 잘 협조해주고 또 공기업이 신뢰받는 공기업이 사업 시행으로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초기부터 사전기획과 저 같은 이제 좀 경험 있는 사전기획과를 거쳐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적 사항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이제 이 그림을 보셨지만 이 재정비위원회를 나중에 통과를 해야 이제 결정안이 고시가 되는데요. 이 안을 미리 그리니 이걸로 꼭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이하고 밀도,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얼마로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종상향이 또 수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 제안을 무조건 이렇게 신청한다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또 소비가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하고 LH 또 그다음 송파구 서울시가 미리 안을 검토해본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니면 심의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안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재정비 촉진지구 결정안을 여러분들한테 도시계획적 사업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그다음에 밀도, 면적에 관한 사항들이 주가 될 거고요. 다음에 그쪽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또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8번 이제 이 안을 조정하면서 만났고, 서울시의 재정비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2번이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재정비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건 서울시가 빨리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그분들로 수권 소위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문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수권 소위 다음 단계로 이제 재정비위원회 결정할 단계는 그 자문했던 분들이 참여해서 거의 현재안을 기준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전 자문이 받은 상태라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안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적 사항들은 궁금하시고 또 저기 하시겠지만 다음에 얼마든지 또 의견 반영도 있고 또 배치나 형태나 모습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그 설계사가 결정되기 전에 또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시 결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인사말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및 주민 의견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께서는 이제 의견이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의견을 제기 못하시는 분들은 밖에 의견서 작성하시는 난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작성하셔서 구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용역사와 LH공사에서 답변드리겠으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주소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용역사에서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 이런 걸 갖다가 기존에 주민 공담이라든가 뭐 이럴 때 이제 주민 설명할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PPT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왔다고 하십니다. 그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질의응답을 한번 별도로 받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공람안을 십자만 실시를 했고요. 그때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사실상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구역은 왜 재개발을 하는데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나요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대상지는 이제 촉진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촉진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종치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그냥 일반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는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여 2구역이나 만촌 4구역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업수법은 재개발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비 촉진법의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 방식은 4구역과 동일하게 재개발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재개발은 임대 비율이 높아서 주민이 손해보지 않나요? 라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과 민간은 임대주택을 산정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똑같이 의무 임대주택 건립이라든가 증가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그리고 이제 뭐 기부채납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사실 자체는 민간이건 공공이건 동일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장점이 있는데요.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밖에 찾아갈 수가 없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고 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가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 분양주택 세대수가 증가되고요. 따라서 사실상 사업성은
그 임대주택 비율은 좀 증가하더라도 사업성은 훨씬 더 높게 상승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부진의 LH 소유 주택이 다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라는 거인데요. LH가 지금 이제 저희 대상지에 7필지 정도가 있고요. 이 7필지 중에 한 4개 필지 정도가 그 저희가 최초의 후보지 선정시 구역계가 있고 그리고 위례택지개발지구에 연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 살짝 이렇게 좀 양쪽에도 들지 못했던 필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지 같은 경우는 그 위례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LH가 이미 좀 사들였던 주택이다 보니까 걔네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그 7개 필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LH 주택이라던가 토지는 이거는 별도로 분양받는 게 아니라 현금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LH가 가져가는 분양주택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봤지 LH가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 필지들. 시행 상태 그런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공공재개발에서 나오는 국민주택 규모 임대는 LH가 가져가나요? 라는 거인데요.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서울시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 법령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주택 규모 임대는 이제 그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울시고 두 번째가 이제 구청이고요. 여기서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LH 등이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긴 하지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국민주택 규모 임대는 시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LH가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을 임대주택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건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타 특진구역, 거여 2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 대비했었을 때 그 공동주택 용지 비율이 한 10%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기부 체납을 도로라던가 공원으로 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나면서 분양되는 주택 수도 굉장히 같이 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를 임대주택을 안 하면 결국 공동주택 용지는 감소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 물량도 같이 감소돼서 사업성은 나빠지게 됩니다. 이제 구역계 확대에 대한 적법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후보지 선정 당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5급 노변을 구역계 정형화 등을 사유로 최대한 추가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에 대한 사항들은 그동안 계속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라던가 소식지를 통해서 수차례 알려드렸고 그리고 편입구역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 사전계획 자문회의에서 구역 추가 편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법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다하다. 그 사회복지시설 비용과 관련돼서는 저희 구역 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다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땅도 있고 구청 땅도 있죠. 그게 한 23%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걔네 그 국공유지와 관련된 것들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토지나 건축물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민분들이 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저희가 사전기획안 수립 시에 자치구 관련 부서별로 이 생활 SOC 중에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한 이제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때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구 주간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공공체육시설 정도로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타 아까 공남시 의견 중에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인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왜 20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냐라는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계획 수립 시점 당시에 이 서울시 공공원 충분법칙이 22년도 버전 자체가 발표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20년 자료를 활용한 거고요. 근본 특징계획 변경할 때 서울시 결정 요청할 때 22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공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어쨌든 산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 단계 때 다시 한번 환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미리 산정을 해서 결정지면은 손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재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 택지 지분의 도로 공공공지 재구성 관련해서 부담 주체는 누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 공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가 사전 계획 단계부터 굉장히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원의 위치를 간선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미래 호수공원하고 단차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공원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 신도시와 저희 대상지를 연결하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쪽에다가 공원이 결정이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공공공지와 도로를 성토하는 비용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희 대상지 내에서 공사를 할 때 뭐 그런 흙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사실상 여기다 다시 재활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주민분들이 우려하실 정도로 카페 사업 재조성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주민분들도 좀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여기다가 안 하면은 간선변, 오금로변이라든가 다른 쪽에다 해야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 대상지는 그 오금로에 접한 간선도로에 접한 공동주택의 기능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주민분들한테는 가장 큰 베스트다. 그리고 이 미래호수 공원 자체도 주민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그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전자산 가액이 올라서 비례율이 떨어져 주민분담금이 상승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주민분담금이 준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전자산 가격이 올라서 비례율이 떨어져도 추정분담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가액 자체가 종전자산가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가 25였는데 이게 6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값은 똑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급하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정분담금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그 최근 9월에 주민소식지를 통해서 안정된 이제 추정분담금에 대한 추정액은 작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산출한 자료를 기초로 추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해도 및 비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후보지 선정 당시의 비례율이 107%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냐라는 그 주민 편의상 그 종전자산가액과 분양가 사업비 등은 작년과 일단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해서 그 사업 절차 단계마다 계속 주민분들한테 분담금에 대한 그 안내는 계속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후보지 선정 당시의 비례율 107%보다 용적률이라던가 일반 분양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은 늘었어도 결국 이제 사업 수익이 늘어났고 그 결과 비례율이 한 5% 정도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공사 로고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시공사 로고 금지는 저희가 이번에 그 결정한 게 아니라 기존의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 연도형 상가에는 시공사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동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이 연도형 상가 구간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시공사 로고 자체가 없고요. 근데 나머지 구간들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제 시공사 로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요 구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분들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후 사업 시행 인가 시에 로고 사용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질의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공보행 통로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공공보행 통로는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유지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시계획적 수법 중에 하나로 사전 자문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결국은 주민 소유의 대지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는 마천1이라든가 마천4구역에도 동일하게 공공보행 통로들이 여러 개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 철회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미 토지 등 소유자 68% 이상이 찬성해서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조만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후보지 지정 철회는 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공란과 관련해서 공청회 먼저 안 하고 왜 공청회를 마지막에 하느냐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가장 먼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령이 다르다 보니까 대상지는 촉진지구인 경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이 구조에 따라서 주민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재활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구청에서부터 연번을 부여받았고요. 그래서 지정된 양식의 동의서를 진급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공공재개발에 대한 장점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공공재개발은 이제 크게 4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시계획 규제와 관련된 용도지역 상향이라던가 용적률 완화, 그리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용하고 확정 분담금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위원회 안에 위원분들이 보통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30분 많다 보면 사실상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비위원회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상지는 수권 소위라고 해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사전기획 때 자문해 주셨던 한 7분 정도 예외로 수권 소위를 신설을 해서 이분들 대상으로만 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굉장히 단축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는 LH와 관련된 사업비 처리 지원이라던가 이주보증금 처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재개발 시에는 4층 이하의 정비사업이 원칙으로 동상향 시에도 용적률은 200%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공공재개발 시에는 그러니까 입지 여건 등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유개발 허용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공공재개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아무데나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한 구역 중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꽤 있었는데 사실상 대다수 탈락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마천 1구역도 저희가 동일하게 기존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110% 이하로 결정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민간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한번 이제 계획안을 만들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계획안을 보시면은 용적률은 148%에서 233.7%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233.7%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얘는 제도 변경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정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상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2단계로 변경, 용도지역을 2단계 상향을 했고 용적률이나 채무 높이 같은 경우도 250% 이상,
그리고 35층 이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재개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상지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청회 관계고 올해 안에 이제 도시재정비위원회 축건 소위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때가 저희 지금 총 프로세스 중에 여기까지 왔고요. 2023년에는 시행자 지정하고 그리고 공공시행자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합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건축계획이라든가 공심의 등을 받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권리자 분양 신청이라든가 금전자산 감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됐었을 때 2025년 이후에 이중이 철거 그리고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의시간과 주민 의견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48의 29번지 김건우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해가 충분한데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어서 그 질의를 합니다. 제가 여기 기다리면서 1시에 왔는데 1시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자꾸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그 공공 재개발하면 그 임대 아파트를 정말 짓느냐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공공재개발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느냐 또 주민 분담금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다시 리바이벌해서 좀 핵심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다. 예,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들은 조정법이라던가 재정비 촉진지구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와 그러니까 공공재개발과 임대주택 재개발의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들을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용적률과 관련해서 법적 상한의 1.2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종이라고 친다면은 원래는 250%까지 지을 수 있었던 거를 1.2배까지 하게 되면 이제 300%지 않습니까? 250에서 300%로 늘어나는 50%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간 재개발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일반 분양금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성은 민간 재개발 대비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들 아까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정 재건축 구역이 하나 있는데, 문정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재건축 사업수법입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달리 의무 임대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20%까지 결정이 되어 있었을 때 거기는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50%까지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30%의 갭을 반은 임대로 내놓고 반은 분양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정동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30% 정도 수준 가져가는 것만으로 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대략 한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의무적으로 이미 15%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7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증가된 부분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결국은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가능컨대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임대주택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오사철에서 한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송파구청의 공무원들 다 이번 자리에 그 패널분들도 참석해주셔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이 아니고 저는 뭐한3 가지 정도만 송파구청 측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제가 질의 문항을 좀 만들어 왔어요. 과장님한테 좀 드려주세요. 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첫 번째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여기 설명하셨을 때 도촉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도촉법 적용을 받는 건지 도정법 적용을 받는 건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도촉법 4조를 적용받는 건지 9조를 적용받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번에 구청에서 갔을 때도 둘 다 해도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설명한 거 마찬가지로 도정법의 101조의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공공 재생비 촉진지구 재지정 절차를 밟아서 4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근데 지금 수립 및 결정 사항을 가지고 9조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자체도 말에 좀 어폐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은 도시정부 제9조 2당 2호의 2호가 이제 입법 개정이 됐어요. 입법 측에서 이번 공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송파구 공람 그 1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 등 소재 분담금 추산액 및 그다음에 그 산출 근거를 그 명기하게 돼서 그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재작년 내용을 가지고 산출해서 개인이 알아서 자기 분담금을 계산해서 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만든 입법 취지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문의를 해봤어요. 주거사업과하고 재생비촉진과하고 두 군데 말이 틀려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일반권자하고 결정권자가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공람공고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에다가 그 문의를 좀 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송파구청은 이 사안 자체가 분담금은 지금 모든 재개발이 됐든 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용적률 뭐 임대아파트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돈을 얼마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 내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재개발한다는 건 어불성 소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주무관청인 송파구청은 이 공람공업의 입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재공람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에 그거 못하겠다면 아까도 그 설명했듯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분담금을 알려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현재 예비 공공시행자가 LH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여새마을 지구가 지정이 돼서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시행자 지정이 된다. 그거는 도정법상의 3분의 2와 2분의 1을 가지고 지정이 될 것인지 아니 도처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과반수 찬성만 가지고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정법이었다 도처법이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대체 도정법도 되고 도처법도 되고 물론 그건 101조 사항에 보면 뭐 돼 있으니까 이해는 가요. 하지만은 주민들은 명확하고 정확한 걸 원합니다. 해당 관청은 그거에 대해서 모두 면밀하게 주민들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게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해당 주무관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세세히 살피셔가지고 요거에 맞는 내용을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서 무엇이 맞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저는 이 말에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니고 법을 따지는 법제 사회제도 아니고 정신해 주십시오. 여기는 기존 시간이니까 형님. 여보세요. 나중에 법원에서 따지세요. 그건. 네, 안녕하세요.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지금 저 이병철님이라 하셨나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도촉법 4조 9조 중에 어떤 걸 적용하느냐고 문의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자가 말씀드렸나? 그 거여동 마천동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금 존치관리구역을 공공 재개발로 가려고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촉진기 경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제를 적용해가지고 주민 공람과 구의 의견 청취만 한 다음에 공청회를 갖게 된 겁니다. 잠깐만, 그거 하나만. 왜냐면은 그 서울시에서 21년 12월하고 1월에 사전개발에 대한 그 추진 계획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절차에 보면은 분명히 4조를 가지고 절차를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돼 있어요. 절차도에 보면은. 왜냐면은 공청회라든가 주민공람이라든가 이 순서 자체가 4조에서 영상하고 마찬가지고. 근데 도청법상에서도 주민공람 및 그 주민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 자체를 그 법으로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LH 유리한 쪽으로, 뭐 단청이 편리한 쪽으로 이 법을 여기로 붙였다 저기로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 공공 재개발을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이나 LH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저희를 위한 공청회를 하고 저희를 위한 주민 공람을 하고 저희를 위한 알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람으로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공청회를 먼저 해야지. 잠깐만요. 일단 의견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나중에 3번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지구 지정이 되는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에서 도정법상의 토지 이동 소유자 3분의 2와 토지 2분의 찬성이 적용되는지, 요걸로 해가지고 예비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추가 문의하신 거 있잖아요. 1번 되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3분의 2하고 2분의 1 그건데, 도청법이나 도정법 어느 걸 적용할 거냐 이거죠,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2번 그 질의하고 지금 1번에도 추가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여기 대상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제가 저기 그 답변을 위임하겠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두 분들이 가장 혼선이 있으셨던 게 후보지 선정 당시에 이제 그냥 재개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촉진 계획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도정법을 적용받냐, 촉진법을 적용받냐 요건인데, 법률상으로는 기존에는 재정비 촉진과 관련된 거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경비계획과 관련된 것들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패스트트랙으로 만들어 놨었던 게 재정비 촉진법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도정법에 대한 공공재개발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촉진계획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촉진계획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국 판단을 한 거는 공공재개발이 많긴 하지만 그중에 이제 촉진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들은 다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밟기로 했고요. 나머지 구역은 도청법과 관련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록자 3분의 2나 토지의 2분의 1 이런 것들은 재정비 촉진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얘는 다 도정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재정비 촉진법은 계획에 관한 특례 사항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그 계획의 그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사업수법은 결국 재개발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수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잠깐만요. 도정법을 따르게 됩니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지금 3분의 2하고 2분의 1은 도정법이고 쪽지법은 따로 없다고요? 공공시행자 그 법안에 보면은 과반수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로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 어느 거로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정법을 따르면 된다. 도정법 3분의 2하고 그 2분의 1 되는 얘기죠. 그 도정법 과반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지금 질문이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추가 보충 드려야 돼요. 잠시만요. 그렇게 하면 지금 지금 그 관련돼서 보충 드립니다. 잠깐만요. 도청법에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추가 보충 여기에 대한 반론이니까요. 지금 도정법의 사조에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 도청법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법률 해석으로 도청법으로 여기는 진행을 하고 또 그 촉진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은 도정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개념이 공공사업시행자하고 일반 사업시행자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구역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돼 있지 공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왜 없어요? 어디 있어요? 공공시행자 시험 지정이.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고. 제가 말 촉진법. 왔다 갔다 하지 도정법에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두 분이 잘 모르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은 뭐 서로 질의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다른 분들은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죠. 답변만 정확하게 해라.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 재개발이야 이래가지고. 조용 좀 하시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도청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능하니까 50% 이상을 받아도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가능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3분의 1이나 그 2분의 1 그걸 조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어쨌든 이 계획과 관련된 절차상에서는 촉진계획이냐 정비계획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공공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것들은 도청법을 따르는 걸로 통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은 왜 답변을 안 주세요? 두 번째 질문. 답변 주세요. 답변하세요.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네, 답변해 주세요. 답변. LH입니다. 제가 이 답변에 나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구청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정비 사업이냐 재정비 촉진 사업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해소된 걸로 그럼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거는 이제 또 도정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재정비 촉진법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 큰 구역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을 재정비 촉진법으로 하더라도 촉진법상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은 주택 재개발로 하자 또는 재건축으로 하자 그렇게 정하면 도정법상 그 관련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번 질문이 나온 것이죠. 2번은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 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것을 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정비 촉진 계획에는 이런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도정법상 이 의무를 지금 질문을 하셨냐?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걸 재정비 촉진법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냐? 아니면 도정법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냐? 그러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정법상 이번에 법이 새로 바뀌면서 6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부터 도정법에 따른 정비 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하는 경우라면 그 개별 추정 분담금,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및 산출 근거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로 통보하라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그 조항에는 작성하게 돼 있고, 그럼 작성하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 개별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 제시를 해라. 지금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보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위법하니까 공람을 다시 해라. 이거는 그 이제 법하고 맞지 않은 그렇게 내용이고요. 하라고 얘기 다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이 사실은 처음 길을 가는 겁니다. 작년에 법이 생기고 후보지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기준들에 대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재정비촉진사업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하자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공식적인 그쪽 시의 질문을 하셔야 맞는 사안인 것 명확한 같습니다. 것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된 것 같고요. 이제 3번이 상당히 좀 예민한 것이죠. 3번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비촉진법상으로 지금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돼서 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LH가 하는 사업장은 아닌데 거기 기준으로 보면 거기는 지금 재정비촉진법상 그 사업시행자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서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쪽 주민들도 뭐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유리한 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지 우리는 요건을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 강화된 요건인 도정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니냐. 3분의 2이면 66.66667%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정비 촉진 계획상으로는 뭐 입안 제한할 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주민과 할 때 공공재개발로 하겠다고 했으니 입안 제한 방식에 대한 동의율을 면적의 2분의 1과 그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충족했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나중에 니들 유리하게 이걸 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3분의 2 이상인 면적 2분의 1 이상인 동의율을 확보해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는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시고, 어쨌든지 우리는 연번을 부여받아서 그 동의율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그 뭐 3분의 2 이상이 뭐 거짓말이다. 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시행자 지정하는데 그때 이 서울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공개 청구하면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그걸로 1, 2, 3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아니 부동산을 지금 한 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지금 뭐 100여 분 넘게 왔는데 다른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다른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거 손으로 말씀해 주시죠.
258의 2번지 박준영입니다. 저희가 제일 궁금해한 거는 지금 방금 LH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재산권이 관계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도대체 얼마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지고 얼마 정도로 해가지고 분담을 하면은 이게 재개발이 가능한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공람을 하거나 정부 이때까지 하면서 명확하게 해준 분이 한 번이 없습니다. 전부들 금방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2년 전에 걸 가지고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개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연락을 해준다. 또는 알아봐라. 지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막 해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그 다음에 지금 가성비가 어떻게 됐는데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공청을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기준을 삼아가지고 언제 날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얼마가 나오더라.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거를 구렁이 남듯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보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